어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전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매주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말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하는 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건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태풍 미탁이 점차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 진도에 상륙해 다음 날 영덕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선 태풍들보다 더 강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핵조사 청문회가 몇 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이르면 10월 말쯤 탄핵 표결을 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의 검찰개혁 목소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냈고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주최 측은 매주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말엔 더 많은 참가자가 몰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집회는 밤 11시쯤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서지 말라는 발언과 함께 검찰 권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발언이 주로 나왔습니다. 고1 10대 여학생 일기 부모 볼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하다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양쪽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있는 이곳이 검찰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 반포대로로 지금은 차량들이 전부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어제 집회 참가자들은 이곳 8차로 도로를 가득 메우고 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반포대로에선 서초경찰서 인근부터 지하철 서초역까지, 서초대로는 교대역 부근부터 서초역까지 모두 1.6km를 인파가 채웠습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광장이 아닌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촛불이 모인 건 처음입니다. 집회 주최 측은 청산해야 할 사법 적폐 가운데 검찰을 가장 큰 적폐로 보게 됐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주장하며 물러날 때까지 매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8차 집회엔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거라고도 예고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청사 바로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를 마주한 검찰은 오늘 윤석열 총장 이름으로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힌 건데요. 검찰 취재하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백종훈 기자, 윤 총장이 낸 입장문 길이가 꽤 짧습니다. 어떤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집회 참가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해서 조 장관 일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로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선 검찰도 집회 이후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검찰은 주말에도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 의혹, 웅동학원 문제 등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변호인을 불렀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를 했던 익성의 관계자들도 불렀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청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 교수 측은 소환 조사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소환 일정을 검찰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환 날짜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했고요.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구속 기한이 돌아오는 목요일이어서 그 전에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수사와 관련해서 새로 파악된 내용이 있죠? 예, 검찰은 최근 서울 청담동의 경영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한 WFM에 40억 원 규모의 투자자를 모아준 회사입니다. 검찰은 이 컨설팅 업체가 WFM에 투자자를 모아줄 때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압수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범동 씨가 빼돌린 돈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 씨가 사채 시장에 돌린 조 씨의 수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의 파장이 커지면서 여야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마음속에 켜진 촛불은 2천만일 수 있다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다음 달 3일 개천절 광화문 범보수 집회에서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 집회 이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마음속에 켜진 촛불까지 하면 2천만일 수도 있다며 시민이 검찰을 이긴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수개월째 조국 장사로 재미를 본 자유한국당에도 경고하고, 반면 한국당은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검찰청 앞은 분노로 분열된 국민 간의 전쟁터였습니다. 그것도 역대급 부정과 비리 집합지로 판명난 조국으로 인해. 그러면서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대규모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월 3일 우리는 광화문 100만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좌파들의 성지에 가서 100만 집회나 준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당은 어제 서초동 촛불 집회의 규모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200만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쳤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부풀린 숫자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어제 태평양에서 발생해 올라오고 있는 태풍 미탁이 한반도 남부를 관통할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탁은 대만 인근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데 오는 수요일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남부지방을 그대로 휩쓸고 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필리핀 동쪽을 지나 대만 앞바다로 향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용돌이는 더 커지고 구름도 많아집니다. 태풍은 뜨거운 대만 앞바다를 지나면서 힘을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제주 서쪽을 지나 진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태풍은 수요일 저녁 7시 진도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훑고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 곡성과 경북 칠곡을 거쳐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 영덕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한반도 대부분이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어가고 광주와 대구, 포항 등 남부 주요 도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초 기상청은 태풍이 대한해협을 관통할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예상 경로가 좀 더 서쪽인 남해안 상륙으로 바뀌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달 초 태풍 링링 때는 바람 피해가 컸고 지난주 타파 때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번 태풍 미탁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50m에 이르면서 직전의 타파 때보다도 비바람이 셀 걸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주차장 통유리 벽이 깨지고 건물 외벽까지 떨어집니다. 컨테이너 건물이 바다로 떠내려가고 해안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2주 전 주말 태풍 타파가 남긴 상처입니다. 당시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7m까지 기록됐는데 이번 태풍 미탁은 더 강한 바람을 몰고 올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50m에 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가로수가 뽑히고 낡은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온의 바다를 지나오면서 태풍의 몸집이 불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남해안과 제주, 화요일 아침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고 수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드는 화요일과 수요일엔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리산에는 최대 400mm, 제주 산지에는 최대 600mm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거센 비바람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가들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이 태풍이 너무 자주 찾아오다 보니까 남해안이 상습 피해 지역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왜 이렇게 자주 올까 싶었는데 실제로 태풍 영향이 올해 가장 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1950년 태풍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1950년과 1959년 그리고 올해가 7개로 공동 1위였습니다. 최근 30년간 평균 3.1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보다 배를 넘은 겁니다. 예, 곧 있으면 이제 10월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쌀쌀한데 왜 태풍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일단 이번 미탁 같은 경우에 지난 26일에 만들어진 열대 요란에서 비롯됐습니다. 열대 요란은 열대 저압부로 또 열대 저압부는 태풍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태풍의 씨앗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을인데 태풍이 만들어지는 이유, 여전히 북태평양 수온이 높을 뿐더러 바다가 품은 에너지인 해양 열 용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위협적인 가을 태풍이 결국은 온도 문제 때문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 세계의 이 바닷물의 온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예년보다 평균 0.2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북태평양의 경우는 평균을 훌쩍 넘는 0.8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괌과 필리핀 부근의 해양 연료량을 살펴보면 여전히 100에서 120kJ에 달합니다. 보통 40에서 50kJ만 되더라도 태풍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그보다 배 이상 높은 에너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건데 또 이 100년에 한 번이나 찾아올 만한 극한 현상이 앞으로는 매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왔다고 하죠.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 IPCC가 내놓은 말인데요. 이 해양 온난화의 속도가 1993년부터 2배 넘게 빨라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례적으로 큰 파도나 태풍이 만들어지는 극한 현상 역시 잦아지게 되는데 현재 10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이 극한 현상이 2050년 즈음엔 매년 발생하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컨대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태풍의 발생 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죠. 또 여기에 온난화로 이 가을에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게 되면 태풍은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는 일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상습 태풍 피해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항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일본을 찾았지만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지금까지 20시간 넘게 공항 송환 대기실에 억류돼 있다고 합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시민단체인 독도수 전국연대 의장과 회원 등 3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2시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을 거부당하고 20시간 넘게 공항 출입국 관리국 송환 대기실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15차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항의 방문 과정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입국 거부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일본 법무성 측은 독도수 연대 방문이 단기 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에 인정하는 서명을 요구했으나 독도수 연대는 서명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10월 1일까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이들을 강제 추방시킬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발행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출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인구 감소로 군대에 갈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면서 국방부도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입대 전에 받는 신체 검사 기준을 완화해서 현역 판정을 받는 청년들을 늘려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오는 2021년쯤부터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신체 검사 기준을 완화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신체 검사 결과 1에서 3급으로 판정되면 현역 복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 검사 기준이 조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 대비한 것이라며 인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엔 현역 판정을 받고도 바로 입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체 검사 기준을 강화한 적이 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신체 검사는 간 기능, 신장 검사 등 26종의 병리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 9개 과목 검사로 이뤄집니다. 신체 검사 기준 조정이 이루어지면 특히 비만과 고혈압 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 판정 기준을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걸로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신건강 등 심리검사 관련 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수사로 내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회 사무처 직원과 경호원들도 불러서 당시 상황이 찍힌 국회 CCTV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5살 의붓아들을 때려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보육원에 보내진 것도 2년 전 이 남성이 학대해서 보호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는데요. 법이 정한 보호기간 1년이 끝나자 직접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보호기간은 길게는 4년까지 늘릴 수도 있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살해한 26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보육원에서 애들 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 씨는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 집에서 의붓아들의 손과 발까지 묶은 뒤 온몸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를 지난달 집에 데려온 뒤 한 달 만에 숨지게 한 겁니다. 이 씨는 2017년에도 두 의붓아들을 여러 번 때린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 보호 명령과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나자 이 씨가 직접 퇴소 신청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부가 퇴소 신청을 했고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두 의붓아들은 이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붙잡힌 2017년 3월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원은 2018년 1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린 뒤 같은 해 7월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올해 7월 보호기간이 끝나면서 보육원은 아이들을 퇴소시켰습니다. 법적으로 피해 아동 보호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부모가 데려가길 원한다는 이유로 막지 못한 겁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어제 울산 부두에 정박해 있던 석유 제품 운반선에 난 불은 18시간 만인 오늘 새벽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체에는 많은 화학 물질이 남아 있어서 2차 오염이 우려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2만 5천 톤급 선박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선체 구조물은 불에 타고 녹아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배 주변으론 보호막처럼 오일 펜스가 둘러쳐졌습니다. 불은 완전히 꺼졌지만 선박에선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인데 내부를 보시면 불에 타 철제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10시 51분쯤. 불을 완전히 끌 때까지 1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유류 화재로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서 진입에 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2차 해양 오염입니다. 화재 당시 이 배에는 석유 화학 제품 2만 3천 톤가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직 열기가 있어 남은 화학 물질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물인 스틸렌 모노모는 조금씩 누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에선 급히 오일 펜스 600m를 이중으로 설치했습니다.
울산시는 폭발 당시 영향을 받은 울산대교를 전면 통제하고 오늘 긴급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밤사이 불을 꺼던 소방대원 부상이 추가로 확인돼 전체 부상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지난 7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 넉 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무단 진입해 논란이 커진 바 있죠. 이런 일이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고 해마다 많게는 수백 건 벌어졌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언론 보도 후에야 대사를 초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지적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오전 8시 33분 카디즈 북쪽 외곽의 동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각각 2대가 합동 비행을 시작합니다. 7분여 남쪽으로 비행한 군용기 4대는 오전 8시 40분 카디즈를 함께 침범합니다. 외교적 파장을 낳았던 지난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동시 진입 순간입니다. 주변 강대국의 카디즈 진입은 해마다 빈번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 초까지 중국 100여 회, 러시아 10여 회, 일본 290여 회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양국의 협약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디즈에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외교적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외교부가 대사를 초치시키는 등 러시아 측에 대응을 한 경우는 2차례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해서도 9차례뿐입니다. 그나마도 이런 대응이 시작된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마지못해서 대사 또는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서 항의 정도 하고 우리 주권국가의 면모를 굉장히 손상하는 그런 자화상이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하늘을 넘보는 일이 잦아지는 만큼 정부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허진입니다. 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 과장 광고가 문제되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이번에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대 통신 속도를 마치 전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극히 일부 지역, 전국의 3.5% 지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KT가 2015년 6월 기가 LTE 상품을 출시하며 낸 광고입니다. 첨단 LTE와 와이파이 기술을 결합해 초당 최고 1.17기가비트의 속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KT는 지난해 11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이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KT는 광고에서 20만 LTE 기지국에서 최대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도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대 1.17기가비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지국은 7,024곳으로 3.5%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보고 KT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KT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의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 구현 서비스 지역에 대한 정보를 누락했다며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KT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전용기를 국내 항공사로부터 장기간 빌려 쓰는 중입니다. 내년 3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행정 절차 때문에 이 오래된 비행기를 한 해 더 타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해 빌리는데 300억 원 가까이 들다 보니 차라리 이참에 한 대 사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공군 1호기로도 불립니다. 소유권은 대한항공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임차료만 연간 약 282억 원입니다. 2001년 생산된 보잉 747 기종으로 내년 3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청와대와 공군은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용기 교체 작업에 들어갔는데 행정 절차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새 전용기도 국내 항공사에서 빌려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공사와 기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DC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고 생산된 지 5년을 넘기지 않은 기종이 조건입니다. 사업 예산은 5년간 약 3천억 원입니다. 다음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전용기 개조 작업과 안전검사에 들어갑니다. 2021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전용기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제라도 전용기를 직접 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직접 구매해서 그 대통령 전용기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방연구원 등은 대통령 전용기를 직접 구매하는 게 비용이나 안전성 면에서 더 이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남 홍성의 한 도축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기 인천을 벗어난 첫 의심 신고인데다 최대 돼지 사육 단지여서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풀리면서 돼지들이 도축장으로 한꺼번에 이동하다가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오물을 묻히고 낙서를 하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소녀상이 계속 수모를 겪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매직펜으로 낙서를 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계 60대 여성이었는데 경찰은 증오 범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 한 여성이 짐가방을 끌고 등장합니다. 손에 든 매직펜으로 소녀상의 어깨와 얼굴에 거침없이 낙서를 합니다. 이내 주변 화분을 쓰러뜨리고 쓰러진 화분을 던지더니 3분여 만에 사라졌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글렌데일 경찰은 이 여성이 히스패닉계 지역 주민인 65세 제키리타 윌리엄스로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여성이 증오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몇 주간 인근 정류장과 벤치에 소수 집단을 경멸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앞서 2차례 발생한 글렌데일 소녀상 훼손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지난 7월엔 누군가가 소녀상 얼굴에 오물을 묻혔고 이달 중순엔 얼굴에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탄핵 움직임이 속도를 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동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사건이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말 하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37초짜리 동영상입니다. 탄핵 조사를 사기라고 맹비난합니다. What's going on now is the single greatest scam in the history of American politics.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딴 트위터 글에 이은 동영상 성명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상원 의원 또 골프 스타들과 라운딩을 즐기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입구에선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가 증언대에 섭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에 연루돼 증언 대상으로 지목된 주요 인사 5명 중 1명입니다. But in the public, the tide has completely changed. They could change back. Who knows? 이르면 다음 달 말 탄핵안 초안 작성을 넘어 하원 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최근 학도병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린 제자들을 이끌고 참전했다가 숨진 고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고 박규원 소위인데 그동안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전사로 인정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군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70년이나 걸리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남는데요. 이주찬 기자가 박소희 행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유족들은 고 박규원 소위가 6.25 전쟁에 참전해 전사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하지만 군은 지난 70여 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박 소위의 참전 내역과 의무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박 소위의 1950년 당시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고등학교 교사였던 박 소위는 6.25가 발발하자 제자 수십여 명과 함께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북한군에 쫓겨 후퇴하는 육군 8사단에 입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월 23일 박 소위는 육군 8사단 작전참모 보좌관으로, 제자들은 학도병으로 국군 마지막 저지선이었던 낙동강 전선에 투입됩니다.
너희들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 남학생들을 다 데리고 학도병을 가야 된다고 데려가고 저희들은 발사단 정훈부에 가가지고 포스터도 붙이고 6.25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영천 전투에서 학도병 대부분은 전사했고 박소희는 부상을 입고 부산 동네 군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면회를 4-5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상 상태는 가슴이 흉부에 포탄 파편을 맞아가지고 아주 중환자였습니다. 그는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서울을 향해 올라갔고 부산에 있던 군병원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박소희 등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중상자들은 경남 통도사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군은 박소희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역 조치했습니다. 중상자들이 많이 일어서 치료를 했는데 하루에 10명 이상 사망자가 생겨가지고 매일 여기서 화장을 했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박소희를 전사자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23살에 혼자 돼가지고 90년 동안 살았습니다. 뭐 애들하고 사는 동안에 고상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다 살았는데 이제 좋은 일이 해주시니 이제 감사할 따름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북유럽 최대 도서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광주 민주화 운동과 세월호 참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여기 초대받아 유럽 독자들을 만난 겁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빼곡히 채운 강연장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그 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사회와 역사가 남긴 트라우마를 말하는 자리에서 한강 작가는 20세기 한국을 핥힌 가장 큰 상처 가운데 하나로 5.18을 꼽았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상처를 남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전쟁부터 시작해서 소년운동의 근원이 되었던 80년 광주 5월도 있었고요. 이번 도서전을 위해 쓴 에세이에서도 광주를 이야기한 그는 광주는 더 이상 도시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폭력과 존엄이 함께하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2차 대전으로 붕괴됐다 다시 살아난 도시 바르샤바와 달리 한국 사회는 상처에 대해 애도조차 마음 놓고 하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2014년 봄에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애도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6년 맨부커상 수상 이후 스웨덴에서도 한강 작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 총 3권이 최근 3년 사이 소개됐습니다. 세미나에 이어 올해 번역된 소설 흰을 주제로 열린 낭독회도 400명 가까운 독자가 모이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테보리에서 JTBC 강나현입니다.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감찰 대상에 오른 경찰관 40명 가운데 3명이 파면, 9명은 견책 처분만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버닝썬 사태에 문을 연 김상교 씨 폭행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3명은 파면됐습니다. 가수 승리 측으로부터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미뤄졌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오늘 자정이면 끝이 납니다. 공급 한도인 20조 원보다 서너 배 이상 몰릴 걸로 전망돼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은 탈락자가 대거 나올 걸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신청자들 소득과 주택가격 분포 등을 분석해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콩에서 우산혁명 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콩 시민 수만 명은 정부가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 등 5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크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태국 방콕 외곽에서 픽업 트럭이 뒤집히면서 차에 타고 있던 학생 13명이 숨졌습니다. 기술학교 소속 학생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동하다가 참변을 당한 걸로 전해집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류현진이 오늘 샌프란시스코와 시즌 마지막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14승을 올린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을 2.32까지 낮추며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확정했습니다. 또 1995년 노모 히데오의 기록 2.54점을 넘어 역대 아시아 투수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 기록을 썼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던 최재원 기자가 오늘까지 휴가라 오늘은 허진 기자가 대신 나와 있습니다. 자, 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멀어지는 유진입니다. 예, 유진 누구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누가 멀어진 겁니까? 네, 그 한때 정의당을 대표하는 3인방이죠. 고 노회찬 의원, 그리고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 그리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성을 따서 이른바 이게 노유진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세 사람은 2014년에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함께 방송을 하면서 이 정의당 대중화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 몇 년 새에 이제 노회찬 의원은 세상을 떠났고요. 또 유 이사장은 정계를 은퇴했기 때문에 사실 당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진중권 교수뿐이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진 교수도 탈당계를 제출했다가 뭐 철회하기도 했지만서도요. 네, 진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뜻에서 탈당계를 냈다는 사실이 저희 JTBC 보도로 알려졌었는데요. 그간 유 이사장과 진 교수가 진보 성향 지식인으로 정치 현안에 다소 비슷한 목소리를 내온 것도 사실인데 최근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키워드가 멀어지는 유진이었던 겁니까?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을 적극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 경남에서 그 강연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판단과 법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진중권 교수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진 교수는 그저께 대구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이 정의의 문제이지 결코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보와 보수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조국 장관과 진중권 교수 서울대 82학번 같은 학번 아닙니까? 그리고 둘이 이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 장관을 국이라고 편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진 교수는 국이와 나는 친구다. 그렇다고 정의를 외면할 수도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목숨을 거는 게 진정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이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입장은 밝힌 겁니다. 오늘 진보 진영 내에서는 진 교수와 비슷한 심경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또 있었는데요. 예. 참여연대의 김경률 집행위원장입니다. 예. 김경률 집행위원장, 이게 회계사 출신으로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같은 재벌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참여연대 간부 아닙니까? 네,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조 장관을 옹호하는 교수, 변호사 등을 권력 예비군, 어공 예비군이라고 비판하면서 위선자, 구역질과 같은 이 강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남녀 4세 부동석입니다. 예, 원래는 남녀 7세 부동석 아닙니까? 왜 4세입니까? 네, 그 보건복지부가 남녀가 목욕탕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나이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엄마가 아들을 또 아빠가 딸을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상한은 만 5세입니다. 예. 지금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고 계신데 이 목욕장 업자가 준수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예, 저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거였군요. 그런데 저 기준이, 연령 기준이 이제 낮아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 5세 이상을 만 4세 이상으로 한 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동안에 이제 뭐 여탕에 간 남자 아이 이야기 뭐 이런 게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단골 에피소드로 나오긴 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의 발육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좋아지면서 이 관련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탕 이용자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한국목욕업중앙회가 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연령 기준이 2003년에 만 7세에서 만 5세로 한 차례 조정이 됐었는데 2014년에 이 중앙회는 이 기준을 만 5세에서 그냥 5세로 바꾸자고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이 보건복지부 실무자랑 직접 통화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여탕 이용자뿐 아니라 남탕 이용자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로 뭐 아들 둘 있는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딸 많이 있는 뭐 어머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규정이 또 낮아지는 거, 기준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반기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지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사연이 아주 다양한데요. 당장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 부모 한 사람이랑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 탈의실을 갈 때도 역시 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불편한 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의견을 11월 9일까지 수렴을 해서 최종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허진 기자였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엔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런 비가 우려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낮부터 밤까지 제주엔 최고 60mm, 남해안엔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4에서 29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저희 JTBC 뉴스룸에서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밤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하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 그리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앵커는 손석희 앵커가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